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회사원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의 저는 3년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25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26년째, 아내와 대학생 아들 하나.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해서 TV 보고 잠드는 일상. 주말엔 아내와 마트 가고 가족과 외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52세 되던 해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2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우연히 발각되면서 말입니다. 그 비밀 때문에 결국 26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저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을 찾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부터 아내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런 변화를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려니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아내의 외출이 부쩍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던 아내가 갑자기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엔 요가, 화요일엔 서예, 목요일엔 독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그동안 집에만 있다가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오히려 기특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데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하며 바로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도 예전만큼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고 식욕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2019년 6월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아내를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 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냐고. 아내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했어요. 갱년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더니 이미 갔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아내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어요. 이제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거나 전시회를 본다거나.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가끔 아내 표정에서 뭔가 무거운 그림자 같은 걸 느꼈어요. 마치 큰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어요. 원래 긴 머리를 고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숏컷으로 바꾸더라고요. 왜 잘랐냐고 물어보니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신호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1년 가까이 계속됐지만 나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치채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 그런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됐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친구와 쇼핑을 간다고 나갔고 아들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서재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사용하던 공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병원 진료비 계산서였습니다. 처음 본 계산서에는 2018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한 번에 320만 원. 무슨 검사를 받았길래 이런 금액이 나올까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료 과목에 유방외과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조직검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대충 알 정도는 됐으니까. 암이 의심될 때 하는 검사 아닌가요? 아내가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봉투 안에는 그 계산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거의 1년 반 동안의 병원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유방암 2기 진단서, 항암 치료 계획서, 수술 동의서까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아내가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치료비만 해도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손에 든 서류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함, 화, 배신감, 걱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를 믿지 못했을까? 아니면 정말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을까? 그때 문득 지난 1년 반 동안의 아내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외출, 피곤해하는 모습, 식욕 부진, 짧게 자른 머리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를 숨기려고 미리 머리를 자른 거였고 외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병원에 가고 있었던 거죠. 2시간 정도 서재에 앉아서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돼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내용이 최근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이렇게 긴 시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년 반 동안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고 아내가 왜 숨겼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녁 7시쯤 아내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쇼핑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답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만난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서 블라우스 하나 샀다는 둥, 카페에서 새로 나온 디저트가 맛있었다는 둥.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어요. 아들이 방에 들어간 후 거실에서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내가 내일은 또 어디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속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오늘 서재 정리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아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지더라고요. 병원 서류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유방에서 멍울을 발견했다고.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내가 한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등록금도 많이 들고 집안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됐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몰래 적금을 깨고 친정어머니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까지 아는 일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바보였던 셈이죠. 아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거의 새벽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들어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고마웠고 한편으론 서러웠습니다. 부부인데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나를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이런 큰 병을 숨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6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이 정도였나 싶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알려주겠다고, 치료 과정도 같이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단은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가족이고 아내가 아픈 상황인데 더 이상 책망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일이 우리 결혼 생활의 끝을 가져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함께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 더 끈끈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일방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내에게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다음 날인 4월 19일 일요일 아침, 저는 아내한테 앞으로는 병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비밀도 없어졌으니 치료 과정을 같이 지켜보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나았으니 굳이 남편까지 나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강하게 주장했더니 결국 다음 진료 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진료일이 4월 23일 목요일이라고 했어요. 그 사이 며칠 동안 저는 인터넷으로 유방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기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항암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완치율은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의학 정보들을 하나둘 알아가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드디어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유방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생각보다 환자가 많더라고요. 젊은 여성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아내도 저런 분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치료받았다는 게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초반의 여의사분이었어요. 아내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까지 혼자 치료받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라도 함께 와주셔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처음에 항암 치료를 거부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술은 받겠지만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심해서 받기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아내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 옆에 앉은 아내를 보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설득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환자분이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고 했어요. 앞으로 남편분이 함께 하시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진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항암 치료를 거부하려 했냐고. 아내는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고 속이 계속 메스껍고 몸이 너무 아픈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다면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가장 힘들 때 혼자 견뎌야 했던 아내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 부작용으로 힘들어할 때 마사지도 해주고 식욕이 없을 때는 먹기 쉬운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영양제도 알아보고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들도 찾아봤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하고 치료 결과도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고 뭔가 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아내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고 나 역시 아내의 말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26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아내의 태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거의 치료가 끝나가니까 굳이 남편까지 시간 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가 독립적으로 치료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1년 반을 혼자 해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지난번에는 2주 후에 검사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병원에 간다고 하는 시기였어요. 5월 15일이었는데 그날도 아내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검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렸다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만 검진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내 가방에서 그날 받은 처방전을 봤는데 여전히 항암제가 처방돼 있더라고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항암제를 왜 처방받았을까요? 그 순간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다음날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완치 판정을 받은 게 맞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당황하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완치까지는 아니고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었다고, 자신이 잘못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는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걸. 병이 나았다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를 속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6월 들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 날짜와 제가 기억하고 있던 진료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겼어요. 분명히 목요일에 간다고 했는데 화요일에 나간다든지, 오전 진료라고 했는데 오후 늦게 들어온다든지.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아내한테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계속 거짓말을 하냐고. 이제는 나를 믿고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숨기려고 하고 치료비 영수증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몰래 인터넷으로 암 재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계속 숨기고 속이면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26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어요. 더 힘든 건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엄마 편을 든다는 거였습니다. 재현이한테 엄마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아픈데 왜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냐고 하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확실해졌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걸.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신뢰라는 기본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걸까? 정말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202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혼 26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이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아픈 아내를 버리는 몰인정한 남편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뜻해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선을 받을 각오도 해야 했고요. 하지만 계속되는 거짓말과 불신 속에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내가 오늘은 또 어떤 거짓말을 할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는 부부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9월 말경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내가 병원비 영수증을 조작한 걸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는 150만 원이 나온 건데 제게는 50만 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아마 나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랬겠지만 그게 더 큰 배신감을 줬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할 거고 나는 평생 의심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런 결혼 생활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10월 첫째 주 일요일 드디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아내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그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아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거짓말도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26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있어도 다시 쌓기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아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재현이는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이혼 얘기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고, 아빠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어요.
아들한테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2년 동안 암을 숨겼던 것, 그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것, 아빠로서는 더 이상 믿고 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재현이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부부는 아플 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아들조차 엄마 편을 드는 상황에서 제가 이 집안에서 설 자리는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11월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병 때문에 조용히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아내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아픈 사람이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니까요. 가장 중요하게 약속한 건 치료비였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 치료비는 계속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완치될 때까지, 아니 평생이라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내지만 아픈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끝까지 이혼에 반대했지만 결국 제 의지가 너무 강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서로 원만하게 헤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자고, 아빠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12월 말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결혼 26년 만에 이혼이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유로운 듯하면서도 허전하고 후련한 듯하면서도 슬프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군대에 갈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26년을 함께 살던 집에 갑자기 혼자 남게 되니까 정말 적적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매일 의심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52세에 혼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2021년 1월, 새해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팔아서 아내와 재산을 나누고 저는 훨씬 작은 원룸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6년 동안 살던 넓은 집에서 갑자기 원룸으로 옮겨가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혼자 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26년간 결혼 생활 동안 요리나 빨래, 청소 같은 건 거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지어서 처음 몇 달은 거의 편의점 음식으로만 살았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떤 옷은 따로 빨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한 번은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함께 빨았다가 셔츠가 회색으로 변해서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서투른 일상들이 처음에는 재미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적적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TV를 켜놔도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고 저녁을 혼자 먹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3월쯤에는 정말 우울해졌어요.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4월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본 전단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강좌 안내였어요. 초보자를 위한 기초 이탈리안 요리 수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문득 매일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참에 요리라도 배워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신청했어요. 첫 수업날이 4월 15일이었는데 가면서도 정말 어색했어요. 수강생 15명 중에 남자는 저 혼자였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40에 50대 주부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고 직접 요리를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파스타 면을 삶고 토마토 소스를 만들고 치즈를 갈아서 뿌리고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첫 작품이 까르보나라 파스타였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맛은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요리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이야. 그날 집에 와서 혼자 또 만들어 먹었어요. 요리 수업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주부분들도 나중에는 저를 아들같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요리 비법도 알려주시고
좋은 재료 파는 곳도 소개해 주시고 특히 김혜자 씨라는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혼 후 혼자 사는 저를 안쓰럽게 보셨나 봅니다.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6월이 되자 기초 과정이 끝나고 중급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제는 리조또나 뇨끼 같은 좀 더 복잡한 요리에도 도전하게 됐어요. 집에서도 매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봤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것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요리를 배우면서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서 오늘 만들 요리 재료를 고르고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까지 하면 하루가 금방 갔어요.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이혼 직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52세에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요리 실력도 늘고 집안 살림도 능숙해지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2024년 현재 제 삶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직접 볶은 원두로 내린 커피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에요. 요리는 이제 제 전문 분야가 됐습니다. 이탈리안 요리 3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금은 와인 소믈리에 과정까지 수강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해서 직접 만든 요리로 접대합니다. 지난주에는 8명을 초대해서 풀코스 이탈리안 디너를 준비했어요. 전체 요리로 브루스케타와 카프레제, 메인으로 오소부코와 리조또 알라 밀라네제, 디저트로 티라미수까지 5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2022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원두의 종류부터 로스팅, 추출까지 배우면서 커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어요. 지금은 은퇴 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입니다. 등산도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2022년 가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동네 뒷산도 힘들었던 제가 지금은 주황산, 설악산 같은 명산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산을 오르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됐습니다. 50대 초중반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로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관점들도 배우게 됐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호라는 분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5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사시거든요. 그분도 요리를 좋아해서 가끔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서로 외롭지 않게 챙겨주는 사이입니다. 체중도 12kg이나 빠졌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 덕분에 몸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26년 결혼 생활 동안에는 뱃살이 나오기 시작해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30대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한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요리도 잘하고 커피도 잘 내리는 재미있는 부장이 됐어요. 후배들이 가끔 요리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팀 회식 메뉴 정하는 일도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 시간을 오롯이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삶이 너무 즐겁습니다. 아들 재현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아빠를 원망했던 아이가 지금은 오히려 제가 잘했다고 인정해줍니다. 군대 다녀온 후에 제 요리를 먹어보더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끔 친구들 데려와서 아빠표 이탈리안 요리를 자랑하기도 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딱히 쓸 곳이 없어요. 아내 치료비는 약속대로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끔 지인들이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동네 마켓에 가서 직접 장을 봅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고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2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해봤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니 생각보다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 후 은퇴하면 작은 카페를 운영해서 제가 만든 요리와 커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제 새로운 꿈이자 목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3년 전 그 어려운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걸어보니 이렇게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2년간 암은닉이 제게는 배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저 그런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꿈도 없이 말입니다. 52세에 시작한 새 출발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요리도, 커피도, 등산도 모두 이혼 후에 시작한 일들인데 지금은 이것들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건 처음이에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새로운 꿈을 꾸기에도 전혀 늦지 않았거든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